안녕하세요.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94회 1부 국내 축구 시간입니다. 자, 신태용호. 네. 일단 1차 목표 토너먼트 진출을 무난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올림픽 본선까지는 2승이 남은 상태라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죠. 네. 뭐 약간 걱정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 아주 다양하게 특히 2차전 예멘전 아주 화끈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3차전에는 주전 선수들을 또 로테이션을 시키는 체력적으로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얻었던 이런 조별리그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8강 상대 정말 중요한 매치가 8강입니다. 네. 8강 이 토너먼트에서 단판으로 떨어져 버리면 올림픽 티켓이 그냥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8강 매치 상대가 누구일지 상당히 이제 팬들이 궁금해했는데 결정이 됐습니다. 요르단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D조에 있는 팀들과 이제 어쨌든 8강에서 맞붙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D조에 속했던 팀들의 이번 조별리그 경기력을 보니까 가장 약한 조였던 가장 것 같아요. 약했던 것 네. 같고, 우리가 8강 뚜렷한 강호도 없고. 맞습니다. 호주도 예상 밖으로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탈락은 했습니다만, 뭐 다른 아랍에미리트나 뭐 요르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인상적인 경기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 전력에서는 뭐 체력적으로도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우리가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 앞서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 네. 오늘은 뭐 요르단전 8강전 프리뷰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체력적으로 우리의 우세는 일단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3차전에서 또 주전들을 대거 쉬게 하면서 경기를 임했었고 반면에 요르단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 3경기를 거의 비슷한 그렇습니다. 멤버로서이만 사실은 아주 대표적인 팀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베스트 11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팀인데 반면에 그 대신 주전 선수들의 체력 소모는 좀 많다고 봐야 될 맞습니다.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우리보다 휴식일도 지금 하루 적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체력적인 우위는 분명히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와 상대하는 요르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한국의 조별리그를 다 봤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선수들보다 기술도 좋고 네. 스피디하고 또 지금 체력적으로도 기동력에서 조금 준비를 해놓은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또 자신의 팀들 요르단이 제가 1, 2, 3차전을 통해서 보면 호주전 때 체력적으로 좀 많이 처져 있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일단 전반부터 1차 압박을 뭐 우즈베키스탄처럼 우리와 맞불을 놓는 그렇게 안 거는 하겠죠. 거의 네. 시나리오상 네. 지금 힘들다고 보여지고 내려앉을 거예요. 내려앉아서 최소한 일단 버티다가 마지막에 어떻게든 역습을 통해서 한 골을 넣은 다음에 침대 축구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요르단 입장에서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신태용 감독도 요르단 경기를 이제 직접 관찰을 하고 네. 나서 바로 했던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면 결국은 선제골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제골을 먼저 얻게 되면 그만큼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제 몇 가지로 나눠지겠죠. 첫 번째는 4-5-1 체제. 상대가 전방에 파이살이라는 팀 내선 간판 스트라이커입니다. 20번을 달고 있는 그렇습니다. 선수. 20번 이 파이살 선수를 놓고 4-5-1 체제로 아마 내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공격 시에 이러한 밀집 수비를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만에 하나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려앉았다 하더라도 한 명 혹은 순간적으로 한 명 정도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부분 압박을 이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할 때 우리가 1차 빌드업을 박영우 선수로부터 나갈 때 혹시 이 위험 지역에서 실책이 나올 경우에 어이없게 실점을 하거나 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어이없게 실점을 하거나 그런 한두 가지 정도의 좀 우려할 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경기 운영 중에 좀 마련을 하는 방법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압박을 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1차 압박 라인부터 해서 또 전술적으로 어떤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 선택하는 방법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4-5-1로 예상이 되는 요르단의 전술 내려앉아서 역습하는 전술을 맞았을 때 현재 조별리그 3차전을 통해서 봤을 때
다이아몬드 전형 442도 써봤고 예멘전처럼 4-1-4-1 형태의 운영도 해봤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을 했던 마지막 이라크전 4-2-3-1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떤 전술 운영 형태가 좀 효과적일까요? 뭐 신태용 감독이 네. 워낙에 지금 뭐 8색조 전술을 정말 그야말로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다른 포메이션을 일단 선발 라인업으로 구사를 하면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드는 생각에는 일단 4-1-4-1이 가장 좋을 수 있다. 예멘전처럼. 네. 4-1-4-1 그러니까 바로 두 번째 경기 그렇습니다. 예멘전에서의 포메이션인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공간 배분에 있어서 4-1-4-1이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우리가 요르단을 상대하기에는 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공격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자면 요르단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내려앉아서 이제 자기네 수비 진영에서는 공간을 좁히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보자면은 결국 우리가 공격을 풀어나가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지역은 역시 측면 공격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찬 선수라든가 심상민 선수도 활발하게 오버래핑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이제 앞선에 있는 측면 미드필더들도 이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애초에 1차전 때 사용을 했던 이제 다이아몬드 442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아몬드 442 말씀을 드릴 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적인 측면 윙어를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 전체적으로 측면에서의 이제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의 약간의 어떤 정말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 주지 않게 되면은 공간 배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렇죠.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수비 쪽으로 측면으로 가다가 그렇죠. 간격도 벌어지고 네. 그래서 부담도 결국은 생기고. 요르단을 상대로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측면으로부터 풀어가면서 전체적인 요르단의 좁은 간격을 좀 흐트러 놔야 될 것을 그렇습니다. 고려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측면에 한 명의 미드필더를 세워놓고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공격을 할 때도 분명히 득이 있다. 그래서 측면 미드필더와 이제 측면 윙백이 오버래핑으로 올라왔을 때 이제 두 명의 선수가 콤비네이션을 엮어가면서 공격을 할 때 요르단의 수비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벌어지면서 이 볼이 중앙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공간을 가질 수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공격의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4-1-4-1을 구사해야만이 측면 공격이 조금 더 맞습니다. 원활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수비죠. 말씀해 주신 대로 요르단이 내려앉는 경기를 취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습을 안 할 팀은 아닌데 요르단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선수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왼쪽 측면 미드필더인 히샴 히샴 선수. 네. 히샴 선수가 어떤 드리블이라든가 이런 발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측면에 있는 이제 에산 마넬 하마드라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드 선수. 하다드 선수. 네, 이 하다드 선수 같은 경우는 히샴 선수만큼의 발재간은 아니지만 돌아 나오는 또 스피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비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 측면 라인에 미드필더와 윙백 두 명이 서는 것이 우리가 만약의 상황에서 요르단이 역습으로 나오게 될 때 이 히샴 선수와 네. 하다드 선수를 방어하기에는 또 좋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격에 있어서도 그렇고 수비에 있어서도 그렇고 측면 미드필더를 윙백 앞에 하나 더 세우기 위한 포진으로서 4-1-4-1을 구사하는 것이 저는 네. 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동의해 주실 건가요? 아, 전적으로 동의해요. 전적으로 네. 동의해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자신감 있게 또 우리가 442 다이아몬드 442를 주루트로 썼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조별리그 1차전, 2차전을 통해서 봤을 때 만약에 다이아몬드 전형의 442 운영이 됐을 때 네, 투톱을 놓고 네, 이런 전형이 됐을 때는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측면 쪽 역습을 나가는 선수들에 대한 상대 견제가 조금 부담스럽고 버거워질 뿐 아니라 이쪽으로 좀 뛰어가야 되니까 간격도 벌어지면서 문제가 발생의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1차전 같은 경우 물론 우리가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다이아몬드 전술에서 박용우 선수에 대한 부담이 너무 이창민 선수나 뭐 여기 다이아몬드로 썼던 문창진 내지는 선수가 권창훈 선수. 가 뭐 나올 수도 있고 교체로 나왔었습니다만 1차전 때는 이 선수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마치 4-1-3-2처럼 막 공격적으로 가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커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기는 우리가 조금 말릴 경우에 밀집 수비를 뚫지 못하고 계속 또 키퍼가 또 슈퍼맨처럼 잘 날아다니더라고요. 키퍼는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니 아테아 네. 키퍼. 네, 그래서 고전을 하는 경우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럴 상황에서 실책 하나 때문에 역습을 허용해서 이제 우리가 실점을 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선 이 전술이 아무래도 박용수 부담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예멘전처럼 4일, 4일일 때 이창민 선수가 예멘전 때 보면 그래도 박영우 선수를 도와주는 빌드업을 자주 내려와 주면서 네. 여길 도와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롱패스 위주보다는 수비 라인부터 박영우 거쳐서 숏패스 게임으로 땅 따먹기를 해서 상대가 내려앉으면 그때 이제 측면 수비수 와이드하게 오버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윙어인 뭐 유승우 선수나 뭐 김승준 선수가 나오든 문창진 선수가 나오든 이 선수들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뭐 권창훈 선수도 같이 들어가서 이창민 선수는 박스 투 박스로 견제를 해주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공격이 될 때 조금 안정된 패턴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와이드한 측면 수비수를 활용해 주면서 공격수를 좁혀서 여기서 상대 간격을 좁혔다 오므리는, 상대 간격을 좀 흐트러뜨리는 역할도 이 전술이 2차전, 1, 2차전 통해서 보면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전적인 수비 안정화에 있어서도 이 전술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는 생각, 동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442 다이아몬드와 4141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중앙 미드필드의 형태 자체는 역삼각이 되는 건 비슷합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도 이제 꼭지점이 하나 쓰고 두 명 있으니까 4141 같은 경우도 결국은 여기만 보자면은 모양은 역삼각으로 비슷한데 문제는 요 양쪽에서는 이 사이드 쪽의 중앙 미드필더들 있잖아요. 요 선수들의 수비 부담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442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 선수들이 좀 더 많은 공간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반해서 4141이 되게 되면 기본 양쪽의 측면 미드필더들을 기본적으로 놓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 배분의 측면에 있어서 중앙 3명의 미드필더들의 수비 부담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측면은 아무래도 측면에 원래 섰던 선수들이 이제 커버를 해주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격에 있어서도 측면 공격을 펼치기에 측면 미드필더들을 기본적으로 놓고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수비에 있어서도 상대의 역습이 측면으로부터 나올 공산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공간 배분을 측면 미드필더로 하여금 또 수비를 가담을 시켜서 수비를 해주고 중앙 미드필더들의 수비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대신에 또 그렇게 되면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을 할 때는 그 남는 체력을 공격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권창훈 선수가 됐든 문창진 선수가 됐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4141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꼭 뭐 저희 말씀대로 뭐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밀집 수비를 공략할 때 측면 수비수까지 이제 가담을 해서 윙어들 유승우 선수나 뭐 다른 김승준 같은 선수들, 권창훈 선수 공격을 많이 가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황희찬 선수까지 가세를 할 텐데, 이 팀을 보면은 이 중앙 미드필더로 주장인 아예드 선수가 있는데요. 17번 선수.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조별리그 1차전이나 아랍에미리트전, 2차전, 베트남전과 아랍에미리트전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성용의 롤이었어요. 그래서 빌드업을 이 선수의 발끝에서부터 패스가 나가서 당시에는 상대도 압박이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전개되는 횟수가 많았는데, 이 선수가 전투적인 홀딩 미드필더는 아닙니다. 그래서 압박을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 호주전, 호주가 3차전에서 이 요르단을 만나서 선수들 좀 바꿔가면서 강하게 압박을 했을 때 이 선수 단점이 나왔죠. 별로 활약을 못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묶여 있었죠. 그리고 이제 키는 작지만 발빠르게 측면 커버나 오르락내락하는 아와드 선수가 이 있는데, 아와드 선수가 오히려 좀 물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 의원님의 그 팀, 그 뭔가 그 마켈렐레 선수 같기도 하고 그 에시앙 선수 같기도 하고, 약간 이제 아와드 선수가 탄력이 좋으면서 상당히 넓은 공간을 많이 움직이면서 수비적으로 커버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와드 선수에게 전달해주면 아마 이 선수가 들은 최고의 찬사가 영광.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선수가 그래도 조금 움직여주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날 뭐 중앙 미드필더를 공격적인 알마라디를 쓸지 아니면 또 한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라티브 선수. 라팁 선수는 뭐 오른쪽 윙으로도 기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중앙 미드필더를 좀 강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 얘기는 측면도 활용하지만 어차피 수비적으로 전투적인 홀딩 미드필더가 아이드 선수가 아니고 또 아와드 선수가 혼자서 커버하기가 많이 뭐 무거운 부분이 있다면 중앙 쪽 루트로도 부분 전술을 수비 라인과 이 미드필더 라인 좁은 간격이 되겠지만 이 사이로도 황희찬 선수가 많이 내려와서 여기서 주고 들어가서 좁은 공간을 파헤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전술을 계속 시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 아에드 선수의 약점, 압박에 좀 약한 부분, 그 부분을 황희찬 선수부터
4명의 미드필더가 같이 협력 압박을 통해서 거기서 상대가 가끔 올라오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끊어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적극적으로 좀 수행을 해주면 이 경기는 지금 현재 정황상 우리가 절대 지면 안 되는 현재 지금 상황이다. 전체적인 전력상 반드시 이기고 또 가야죠. 체력적인 네. 부분 모든 걸 고려할 때 충분히 이길 수도 있고 우리가 전력이 때로 지면 한 안 수 이상 위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경기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세트피스 상황인데 이 팀의 이제 시시암이라고 역시 말씀해 주셨던 네, 왼발 왼발 잘 쓰는 킥이 선수. 상당히 예리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성향을 아마 우리가 선수들이 직접 경기장에서도 확인을 했고 또 다른 경기 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이 선수 성향을 좀 잘 파악을 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선수의 킥의 어떤 궤적과 세트피스 조직이 이 팀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아주 집중력 있게 잘 관찰을 해서 만에 하나 위기를 좀 맞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아주 그 완벽한 준비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히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피스도 세피스입니다만 이 선수가 일단 발재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역습 상황이 났을 때 우리가 히샴 선수 앞에 공간을 좀 많이 내주게 되면 드리블 들어와서 직접 왼발 중거리가 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히샴 선수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박용우 선수에게 수비 부담을 너무 크게 지우면 안 된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8번의 알 마르디 선수가 나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활약을 하게 될 때 이 알 마르디 선수도 순간적인 재간이라든가 창의성이 약간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왼발 슈팅력도 상당히 좋은 그렇죠. 만약에 이제 알마르디 선수가 이제 역시 또 역습을 할 때 박용우 선수와 1대1로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가급적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이창민 선수가 됐든 또 다른 동료가 됐든 박용우 선수를 좀 도와서 이 맞습니다. 알마르디 선수를 봉쇄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격 시의 요령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골키퍼 아티아 선수가 지금 일단 컨디션은 굉장히 좋고 네. 공중볼 뭐 나와서 처리하는 것도 아까 장 의원님이 뭐 슈퍼맨 같다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막 붕 날아와 가지고 다 펀칭도 잘 해내고 네.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이 선수가 그러니까 기본 성향 자체가 도전적이죠. 웬만한 것은 좀 나와서 그렇죠. 도전적으로 네. 이제 처리하는 그러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역이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좀 처리하기 애매한 정도의 위치로 볼을 우리가 크로스 같은 공격을 자꾸 시도하게 되면 결국 이제 아티아 골키퍼는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 아티아 선수가 처리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또 손쉬운 득점 찬스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티아 선수의 이 잘 나오는 성향을 좀 우리가 활용하는 공격도 네.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베트남전부터의 조별리그 경기들을 보면 슈팅 능력들은 있습니다. 이 최전방에 파이살 선수도 있고 네. 그렇고 또 알마르디 선수가 나올 경우 이 선수도 왼발 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두 명의 센터백이 파이살 선수를 아마 마크를 할 거고, 박용우 선수가 대비를 하면서 한 명의 공격 지원을 커버를 할 거고, 그다음에 같이 뭐 이창민 선수가 도와주겠습니다만 어쨌든 박스 바깥에서라도 슈팅 기회에 대한 경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한 방들이 다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팀이 이제 만약에 우리가 경기가 말려서 후반으로 가면 팬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간을 끄는데 어릴 때부터 탁월한 능력을 네.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분위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또 요르단이 이 원정 팬들이 호주전도 많이 왔더라고요. 네. 이 팬들이 아마 또 많이 방해를 할 가능성도 높은데 우리가 절대 멘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말고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수들 스스로나 코칭 스태프 쪽에서 좀 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여러 가지 리스크까지도 잘 줄여서 완벽하게 이왕이면 전반전에 그냥 다 박살을 내서 네, 최소한 한 두 네. 골 이상 잡아놓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후반전 운영을 상당히 편하게 그냥 해서 다음 경기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게 좋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북한 중에 또 누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뭐 카타르가 일단 전력상으로는 좀 더 우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홈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타르도 우리가 뭐 경시할 수 없는 상태죠. 절대로 이제 그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역시 전반전에 진짜 좀 승세를 어느 정도 굳혀놓고 전체적으로 좀 후반전에는 여유 있게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지, 여기서 또 만약에 체력 정말 소모가 또 많으면 안 되죠. 빡빡한 경기를 네. 또 오랜 장시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또 카타르든 북한이든 그 다음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런 편안한 흐름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수비에 관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20번에 이제 원톱이 유력한 바하 파이살 선수가 네. 있는데 이 파이살 선수가 원톱이 중앙 공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더라고요. 측면으로 보니까는 많이 돕니다. 예, 특히 네. 왼쪽 측면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돌아요. 그런데 이 파이살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돌 때 이제 수비가 또 지나치게 끌려나가게 되면 히샴 선수의 침투라든가 알 마르디 선수의 침투 그렇죠. 오히려 개인기로만 따지면 히샴과 알 마르디가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살 선수의 측면 공간 돌아나가는 움직임에 우리가 또 지나치게 현혹돼서는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씀은 또 추가를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우리가 준비한 대로 잘 집중해서 실책하지 않고 가면 이 팀의 지금 현재 체력적인 상황, 전력을 고려해 볼 때 2골 차 이상 나는 것이 전 네. 정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또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대한 편한 경기해서 카타르 북한전이 어느 팀이 올라와도 사실 부담스럽기 때문에 남북 대결이 되든 아니면 홈팀 카타르 같은 경우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상대할 때 어쨌든 이 경기를 좀 편하게 해서 또 그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요르단전 프리뷰인데 긴 시간 얘기할 부분은 사실 없었던 것 같고 간략하게 좀 프리뷰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